여러분 지금이 그 일요일 11시 44분을 지금 가리키고 있네요. 여러분들한테 예고했듯이 유산균의 아버지 이 메치니코프에 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메치니코프가 유산균의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요구르트 아시죠? 요구르트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이게 보여드릴 게 있는데 이게 요구르트를 만드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내가 이걸로 요구르트를 만들어 먹어요. 여기에다가 이제 이게 뭐냐면 유산균입니다. 이거를 유산균을 우유에다가 이렇게 탑니다. 이 유산균 가루를 타가지고 잘 흔들어 줍니다. 흔들어 주고 나서 이거를 이제 요구르트를 만드는 이거를 끼우는 거죠. 끼우고 이 전기 콘센트에다 꼽습니다. 그러면 이 봉이 뜨뜻하게 열이 나요. 그러면서 이 요구르트가 됩니다. 요구르트가 아주 잘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요구르트를 만들어 먹는데 그냥 생우유를 먹을 때보다 상당히 좋은 점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뭐 그 좋은 점까지 다 얘기할 수는 없고 하여튼 이 요구르트를 만들어 먹으면은 건강상 생우유를 먹는 것보다 건강상 이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요구르트를 먹는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래서 지금 요구르트의 아버지 이 메치니코프에 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게 말이죠. 여기 보이는 게 이제 메치니코프의 모습입니다. 엘리 메치니코프. 수염이 이렇게 아주 났죠. 1845년 5월 14일 러시아 제국 하리코프현 이바니우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망은 1916년 7월 15일에 사망했고요. 71세까지 살았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사망했습니다. 태어나기는 러시아에서 태어났는데 사망은 프랑스 파리에 가서 죽었습니다. 출신 학교는 하르키우 대학교, 기센 대학교, 괴팅겐 대학교. 괴팅겐 대학교라는 건 독일에 있는 대학교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나기는 러시아에서 태어나지만 독일에 가서 유학을 하고 독일에 가서 살다가 사망했다 이런 얘기죠. 주요 업적으로는 식작용, 세포 매개 면역, 노인학, 수상은 상을 받은 것은 코플린 메달, 노벨 생리학 의학상을 받았습니다. 1908년에 노벨 의학상을 받았고요. 엘버트 메달을 받았습니다. 1916년 동물학, 면역학, 노인학을 연구했다. 그래서 이제 노보로시아 대학교,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교, 독일에 아니죠.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교는 러시아죠. 러시아 있죠. 파스테르 연구소. 여러분들 파스테르란 얘기도 들어봤죠. 파스테르 연구소. 이게 파스테르 연구소입니다. 우리나라의 편의점에서 팔리는 파스테르 요구르트도 팔리고 그랬었잖아요. 읽어봅시다. 일리아 일리치 메치니코프. 1916년 7월 15일 엘리 메치니코프는 러시아의 동물학자, 생물학자, 세균학자이다. 면역학의 선구적인 연구로 가장 잘 알려져 있으며 1908년 면역 연구에 관한 공로를 인정받아 파울 에를리히브와 함께 노벨 생리학 의학상을 수상했다. 메치니코프는 러시아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던 오늘날 우크라이나에서 루마니아 출신 귀족인 아버지와 우크라이나계 유대인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나중에 프랑스로 이주하게 된다.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독일로 간 게 아니고 처음에는 프랑스로 갔네요. 그래서 지금의 우크라이나 있잖아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하고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지금의 우크라이나에서 태어났다는 것이죠.
이 복잡한 유산을 고려할 때 4개의 다른 국가와 민족이 메치니코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정당하다. 유대인 출신의 어머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정교회의 세례를 받았지만 나중에 무신론자가 되었다. 선천면역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메치니코프는 1882년에 식작용이라는 면역과정과 이를 담당하는 식세포 또는 대식세포를 발견했다. 이 발견은 선천면역의 주요 방어 메커니즘이자 세포 매개 면역의 개념의 기초가 된 것으로 밝혀졌으며 에를리히는 면역체계의 원리를 완성하기 위해 체액 면역의 개념을 확립했다. 그들의 연구는 면역학의 기초로 여겨진다. 메치니코프는 노화의 초기 개념 가운데 하나를 발견했고 건강하게 장수하기 위해 유산균 락토바실러스의 사용을 주장했다. 이것은 의학에서 프로바이오틱 개념이 되었다. 메치니코프는 또한 1903년에 노화와 장수에 관한 새로운 연구를 위해 노인학이라는 용어를 구하는 공로를 인정받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엘리 메치니코프는 노인학의 아버지라고 불린다. 수명 연장 지지자들은 메치니코프의 생일인 5월 15일을 메치니코프의 날로 기념하며 이날을 조직 활동을 위한 기념일로 여기고 있다. 생애 초반 가족 교육 이런 건 어떻게 됐느냐 이런 거 한번 봅시다. 이 그림은 뭐냐면은 톨스토이와 메치니코프가 찍은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왼쪽 허연 수염을 흰 옷을 입은 사람이 톨스토이고 오른쪽이 메치니코프입니다. 여러분 톨스토이 아시잖아요. 유명한 소설가. 그렇습니다. 메치니코프는 러시아 제국 하리코프현 현재의 우크라이나 하르키우주 쿠비안스크군 이바니우카 마을에서 태어났다. 여러분 그 뉴스에 요즘에 한창 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어가지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 전쟁 뉴스를 볼 때 하르키우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하르키우주. 하르키우에서도 심한 아주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죠. 그 하르키우에서 메치니코프가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는 러시아 제국 친위대 장교 일리야 이바노비치 메치니코프의 5명의 자녀 가운데 막내였다. 메치니코프의 어머니 에밀리아 리보브나 메치니코바 혼전 성씨는 네바호비치는 레프 네바호비치의 딸로 태어났는데 메치니코프의 교육, 특히 과학에 큰 영향을 줬다. 네바호비치 가족은 유대인이었다. 메치니코프라는 성은 루마니어로 번역된 것인데 그의 아버지가 니콜라이의 밀레스쿠 스포타루의 손자인 유리 스테파노비치의 후손이었기 때문이다. 메치라는 단어는 루마니아어로 검을 뜻하는 스파더를 러시아어로 번역한 것으로 스파타르에서 유래되었다. 그의 형인 레프는 유명한 지리학자이자 사회학자가 되었다. 원래 그러니까 외갓집의 혈통이 유대인 혈통입니다. 외갓집 혈통이 유대인 혈통이죠. 잠깐만요. 메치니코프는 1856년에 하리코프 고등학교에 입학하여 생물학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1862년에 비르츠부르크 대학교에서 의학 대신 자연과학을 공부하도록 어머니 설득을 받아 생물학을 공부하려 했으나 독일어 교육과정은 연말까지 시작되지 않았다. 메치니코프는 하리코프 제국 대학교에 입학하여 2년 만에 4년 과정을 마쳤다.
메치니코프는 1864년에 북해에 위치한 작은 섬인 헬골란트 섬에서 해양동물을 연구하기 위해 독일로 여행을 갔다. 그는 식물학자인 페르디난트 콘에 의해 기센 대학교에서 루돌프 로이카르트와 함께 일하라는 조언을 받았다. 그는 로이카르트의 연구실에서 근무하는 동안에 미넨 대학교에서 선형동물의 성과 무성의 세대교대를 처음으로 과학적으로 발견했다. 1865년에 기센에 있던 동안에 흡충류에서 세포내 소화를 발견했고 이 연구는 그의 후기 연구에 영향을 미쳤다. 이듬해 나폴리로 이주한 메치니코프는 오징어, 세피울라와 갑각류 네발리아의 배합 발달에 관한 박사 논문을 썼다. 1865년에 콜레라가 창궐하자 게팅겐 대학교로 옮겼고 잠시 동안 케포 슈타인과 야코프 헬레와 함께 일했다. 1867년에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교에서 알렉산드르 코발렙스키와 함께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들은 무척추 동물 배아의 생식세포층 발달에 관한 논문을 통해 카를 에르스트 폰 베어상을 수상했다. 경력과 업적. 메치니코프는 새로 설립된 노보로시아 제국대학교, 현재의 오데사 대학교의 도슨트로 임명되었다. 그는 입학 당시 22살이었기 때문에 동료 학생들보다 어렸다. 과학회의 참석 문제로 선임 동료와 갈등을 겪던 메치니코프는 1868년에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교로 편입학했으나 더 나쁜 직업적 환경을 경험했다. 1870년에 오데사로 돌아와 동물학과 비교해부학 교수로 임명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1882년에) 일어난 알렉산드르 2세 황제 암살 사건 이후에 일어난 러시아 제국의 정치적 혼란으로 인하여 오데사 대학교에서 사임했다. 그는 메시나 개인 실험실을 세우기 위해 시칠리아로 갔다. 오데사로 돌아온 메치니코프는 루이 파스테르가 광견병 예방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 설립한 연구소의 소장이 되었지만 몇 가지 어려움 때문에 1888년에 자리를 떠나게 된다. 그는 1888년에 파스테르의 조언을 구하기 위해 파리를 방문했다. 파스테르는 그에게 파스테르 연구소에서 그의 여생을 머물게 했다. 그러니까 파스테르 이 프랑스의 그 파스테르 연구소에서 이 메치니코프를 평생 머물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882년에 이제 알렉산드로 2세 황제 암살 사건 이후에 러시아 제국이 이제 정치적 혼란이 와가지고 오데사 대학교에서 사임했고 이랬단 얘기인데 메치니코프가 자신이 실험실에 있던 모습을 촬영한 겁니다. 이게 1913년 촬영을 했다고 하네요. 이게 메치니코프입니다. 이 현미경이 놓여져 있고 그렇죠. 비교적 이때만 해도 1913년 때만 해도 이렇게 선명한 모습이네요. 아주 선명한 모습의 메치니코프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메치니코프는 미생물, 특히 면역체계에 대한 연구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는 메시나에서 불가리아의 유충을 실험하면서 식작용을 발견했다. 1882년에는 불가리아가 아니라 불가사리 유충을 실험하면서 식작용을 발견했다. 1882년에는 불가사리 유충의 작은 감귤 가시를 삽입한 다음에 가시 주변의 특이한 세포를 발견했고 그러한 과정을 처음으로 시연했다. 그는 혈액이 있는 동물에서는 백혈구가 염증 부위에 모인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것이 백혈구에 의해 박테리아가 공격받고 죽는 과정일 수 있다고 가설을 세웠다. 메치니코프는 빈 대학교의 동물학 교수인 카를 프리드리히 빌헬름 클라우스와 자신이 가설을 논의했는데 병원체를 둘러싸고 죽일 수 있는 세포를 뜻하는
식세포라는 용어를 제안했다. 그는 1883년에 오데사 대학교에서 자신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렇게 나오네요. 이 사람이 참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잠깐만요. 자꾸 중단해서 미안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특정 백혈구 박테리아와 같은 유해한 신체를 집어삼키고 파괴할 수 있다는 그 이론은 루이 파스테로, 에밀 폰 베링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포함한 주요 전문가들로부터 회의론에 부딪혔다. 그 당시 대부분의 세균학자들은 백혈구가 병원체로 섭취한 다음 그것들을 몸을 통해 더 퍼지게 한다고 믿었다. 미치니코프가 제시한 가설의 주요 지지자는 루돌프 비르호였는데 그는 미치니코프의 연구를 해부학 및 생리학 및 임상의학 논문집에 발표했다. 미치니코프는 1908년에 식세포의 발견을 통해 노벨상을 수상했다. 그는 에밀과 함께 사람들이 성병 가운데 하나인 매독에 걸리는 것을 막기 위해 연고 형태의 칼로메를 연구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908년에 식세포를 발견해 가지고 그 공로로 노벨상을 수상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는 그 식세포라는 존재가 있다. 그 식세포가 다른 그 병원의 그 세포, 병균의 세포를 잡아먹는다 이거죠. 병균의 세포를 잡아먹는 식세포가 우리 몸에 존재한다. 그런 연구를 해가지고 노벨상을 받았다는 겁니다. 1887년에는 다양한 동물의 혈액에서 분리된 백혈구가 특정한 박테리아로 끌린다는 것을 관찰했다. 그러니까 혈액에서 분리된 백혈구가 이게 백혈구죠. 백혈구가 박테리아로 끌린다는 것을 발견했다. 특정한 박테리아로 끌린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특정한 항혈청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백혈구를 죽이는 것에 대한 첫 연구는 조제프 드니와 조제프 르클레프에 의해 수행되었고 그 뒤를 이어 1895년부터 1898년 사이에 르옹 마르샹과 맨이 수행했다. W. 라이트는 이 현상을 거의 정량화한 최초의 사람인데 이 현상의 잠재적인 치료적 중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옵소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강화된 실상의 설정에서 각각의 역할을 보여줌으로써 소위 유머리스트와 세포주의 입장을 해결하는 것은 1903년 이후에 라이트에 의해 대중화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흡입력은 박테리아에 의해 방출된 가용성 원소 때문이라고 제안되었다. 1953년까지 이 영역에 대한 검토는 해리스 이 중요한 관찰 이후 약 85년이 지난 후에 실험실 연구는 이들 원소가 갖는 분자량을 가진 N-포름메티오닌, 류실, 페닐알라닌을 포함한 N-포름 올리고펩타이드임을 보여주었다. 그것들은 다양한 복제그램 양성 박테리아와 그램 음성 박테리아에 의해 만들어진다. 메치니코프의 초기의 관찰은 박테리아가 백혈구를 유인하여 병원체에 의한 숙주 침입 부위의 급성 염증의 선천 면역 반응을 개시하고 지시하는 중요한 메커니즘을 정의하는 연구의 기초가 되었다. 메치니코프는 또한 콜레라에 대한 자가 실험을 했는데 처음에는 프로바이오틱 개념을 지지했다. 1892년에 프랑스에서 5차 콜레라 범유행이 일어났을 때
메치니코프는 그러한 질병의 감염에 동등하게 노출되었을 때 일부 사람에게만 영향을 미쳤을 뿐 다른 사람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 질병에 대한 감수성의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 콜레라 샘플을 마셨는데 결코 아프지 않았다. 그는 2명의 지원자에게 실험을 했는데 한 명은 영향을 받지 않았고 다른 한 명은 거의 죽을 뻔했다. 그는 콜레라 감염의 차이가 장내 미생물의 차이 때문이라는 가설을 세웠고 유익한 미생물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더 건강할 것이라고 추측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콜레라 감염을 연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콜레라균을 이제 연구했는데 이 2사람에게서 이제 2사람이 콜레라균을 마셨다는 겁니다. 마셨는데 한 명은 콜레라균을 마셨음에도 콜레라가 걸리지 않았고 한 명은 뭐 거의 죽다시피 그렇게 살아났다는 겁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콜레라의 균을 똑같은 양으로 먹였는데 한 사람은 죽을 뻔했다 살아나고 한 사람은 아주 콜레라가 걸리지도 않고 멀쩡했다는 겁니까? 멀쩡했다는 겁니다. 이 차이가 왜 벌어지는 것일까? 이거를 연구하다가 어떤 걸 이 사람이 얘기를 했냐면 장내 미생물, 사람이 장내, 창자가 있잖아요. 이 창자에 어떤 미생물이 존재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유익한 미생물이 많이 존재하는 사람은 콜레라균을 먹었어도 까딱이 없었고 아무런 일이 없었고 장내에 유익한 미생물이 없던 사람은 죽을 뻔했다 살아났다. 이런 연구를 했다는 겁니다. 메치니코프가. 그래서 뭐 이런 연구 끝에 이렇게 이제 유산균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이 장내에 유익한 유산균을 발견하게 됐다 이런 얘기죠. 노화와 관련된 문제는 메치니코프의 논문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메치니코프는 노화가 장내 독성 박테리아에 의해 발생하며 이 노화도 이 장내에 인간의 창자 안에 살고 있는 독성 박테리아에 의해서 노화가 진행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써요? 이 창자의 안에 유익한 유산균이 많은 사람은 노화도 늦게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락트산이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다는 이론을 개발했다. 그는 불가리아 농부들이 장수하는 이유는 불가리아의 농부들이 장수하는 이유는 불가리아 박테리아, 현재는 락토바킬루스, 딜부루 에키이아종 불가리쿠스라는 걸 포함한 요구르트 섭취 덕분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이제 불가리아 농부들이 건강하고 오래 사는 이유는 유산균이 많이 포함된 요구르트를 섭취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메치니코프는 자신의 이론을 입증하기 위해 평생 동안 매일 시큼한 우유를 마셨다고 한다. 이 주제에 대한 그의 과학적 추론은 그의 저서인 인간의 본성, 낙관주의 철학에서 연구 1903년에 게재되었고 생명의 연장, 낙관주의 연구, 이것은 1907년에서는 보다 표현적인 내용이 등장했다. 그는 또한 락토바킬루스, 딜부루 에키이아종 불가리쿠스와 같은 유산균의 잠재적인 수명 연장 특성을 지지했다. 그는 오르토비오시스라고 불렸던 프로바이오틱이라는 개념은 그의 평생 동안에 걸쳐 영향력이 있었지만 실험적 증거가 등장한 1990년대 중반까지 무시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시작할 때 이 요구르트를 만들 때 이게 유산균이거든요. 이 유산균을 집어넣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유산균을 집어넣고 잘 흔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반드시 이렇게 유산균을 사서 집어넣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편의점에 가면은 요구르트 팔잖아요. 요구르트를 사다가 이 우유에다가 이렇게 타서 이렇게 섞어도 됩니다.
그래도 요구르트가 돼요. 근데 이렇게 그거보다 편의점에서 파는 요구르트를 우유에다가 부어가지고 섞는 것보다 직접 이렇게 유산균을 구입해가지고 섞으면요. 더 아주 고품이 요구르트가 되는 겁니다. 직접 이렇게 유산균을 요구르트를 사서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직접 유산균을 구입해서 이렇게 우유에다 희석을 시키면요. 아주 요구르트가 정말 유산균이 고품질 유산균이 가득한 요구르트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얘기한 이거를 리딩한 걸 읽어보면은 이 장내 사람들 창자에 기생하는 그런 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내에 번식하고 있는 미생물이 유익균이 많이 이렇게 번식을 하고 있으면 질병에 굉장히 강하고 그 다음에 오래 사는 노화가 지연이 되고 이렇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장내에 나쁜 이 유해균이 많으면은 나쁜 균이 많이 살고 있으면은 질병에 취약하고 질병에 걸리기 쉽고 그 다음에 그 노화가 빨리 온다 그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 코로나가 유행했잖아요. 코로나도 똑같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장내에 아주 유익한 유산균이 많이 살고 있는 사람은 코로나에 강하고 장내에 유익균이 없는 해로운 균이 많이 번식하고 있는 사람은 이 코로나에 잘 걸린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창자 안에 해로운 균이 많이 있느냐, 좋은 균이 많이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건강이 많이 좌우된다 이런 얘기죠. 글쎄 아까도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 콜레라 균이 얼마나 독합니까? 그 독한 콜레라 균을 직접 음료수에 타가지고 콜레라 균을 음료수에 똑같은 양을 음료수에 타가지고 마셨는데 두 사람이 마셨는데 장내에 이 사람 창자에 좋은 균이 많이 있던 사람은 그렇게 콜레라 균을 마셨는데도 말짱하고 콜레라에 걸리질 않고 장내에 해로운 균이 많이 살고 있던 사람은 콜레라에 걸려서 죽을 뻔했다 살아났다. 이런 그 실험의 결과를 미치니코프가 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장내에 이 평소에 좋은 균이 많이 유산균 같은 좋은 균이 많이 번식하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코로나도 잘 안 걸릴 뿐더러 설사 코로나가 걸렸다고 해도 뭐 가볍게 지나갈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내에 좋은 균이 많이 살수록 이 장내에 좋은 균이 많이 살수록 노화도 늦게 온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요 57년생이라면 고지 안 들어요. 깜짝 놀랍니다. 거짓말 한 줄 알아요. 뭐 이게 내가 요구르트를 이렇게 본격적으로 먹기 시작한 건 얼마 안 됐지만 하여튼 이렇게 노화가 늦게 오는 것도 이 장내에 좋은 균이 많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장내에 유산균 같은 좋은 균이 많아지면은 사람이 노화도 늦게 온다는 겁니다. 이 메치니코프의 논리가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아셨죠? 명심하십시오. 장내에 좋은 균이 많이 번식하고 있는 사람은 코로나도 잘 안 걸립니다. 이걸 아시기 바랍니다. 수상과 표창. 메치니코프는 1867년에 알렉산드로 코발렙스키와 함께 카를 에른스트 폰 베어 상을 수상했다. 1908년에는 파울 에를리와 함께 노벨 생리학 의학상을 수상했다. 1906년에는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명예학위를 수여받았고 1906년에는 영국 왕립학회 코플리 메달을 수여받았다. 그는 프랑스 파리 의학 아카데미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과학의학 아카데미에서 명예회원 자격을 얻었다. 1911년에 설립된 레닌그라드 의료위생연구소는
2011년에 상트페테르부르크 주립의학 아카데미와 합병되어 메치니코프 이름을 딴 북서부 국립의과대학이 되었다. 우크라이나 오데사는 메치니코프 국립대학교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생활과학 관점. 메치니코프는 1869년에 첫 번째 부인인 류드밀라 표도르비치와 결혼했는데 류드밀라는 1873년 4월 20일에는 결핵으로 사망했다. 그의 죽음은 다른 문제들과 함께 메치니코프가 자살을 시도하게 만들고 많은 양의 아편을 복용하게 만들었다. 1875년엔 자신이 제자였던 올가 페로코피토와 이게 뭐 말이 잘 안 됩니다. 이 러시아 말이 되어나가지고 내가 자꾸 더듬더라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언젠가도 이 얘기를 했지만 내가 뭐 방송국의 아나운서가 아니니까 뭐 더듬는 것도 애교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방송국이 이렇게 아나운서가 자꾸 더듬으면 안 되죠. 아나운서가 이렇게 원고를 자꾸 더듬더듬하면 읽어내려가면 그는 목을 잘립니다. 그랬던 걸 아쉽고. 올가 베르코피토바와 결혼했다. 올가는 1885년에 심각한 장티푸스를 앓았는데 이것은 그의 두 번째 자살 시도로 이어졌다. 메치니코프는 자신한테 재기혈을 일으키는 스피로헤테를 주사했다. 올가 벨로코피토바는 1944년에 프랑스 파리에서 장티푸스로 사망했다. 그러니까 1869년에 이제 첫 번째 결혼했던 류드밀라 표도르비치는 이제 1873년 4월 20일에 결핵으로 사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부인이 결핵으로 죽은 것이죠. 이 첫 번째 부인이 결핵으로 죽자 메치니코프는 자살까지 시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첫 번째 부인과 메치니코프는 아마 이 부부애가 좋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자살까지 이렇게 결행을 할 정도였으니까 부부애가 상당히 좋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자살을 하기 위해서 메치니코프가 다량의 아편을 복용했다는 겁니다. 엄청난 양의 아편을 한꺼번에 복용해서 이제 자살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실패로 끝났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또 결혼의 그 인연이 찾아왔는데 그는 1875년에 자신이 가르쳤던 제자 올가 벨코피토바와 또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두 번째 부인이 1944년에 프랑스 파리에서 장티푸스로 사망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메치니코프는 러시아 정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신론자였다. 그는 찰스 다윈의 진화론에 큰 영향을 받았다. 그는 기센에서 프리츠 밀러가 쓴 다윈을 위하여라는 책을 처음 읽었다. 이로부터 그는 자연선택과 에른스트 해켈이 제시한 생물학 유전학 법칙의 지지자가 되었다. 그의 과학적 업적과 이루는 다원주의에서 영향을 받았다. 메치니코프는 1916년에 프랑스 파리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그의 유언에 따라 그의 시신은 의학 연구에 사용되었고 나중에 페루 라셰츠 묘지 화장장에서 화장되었다. 그의 유골함은 파스테르 연구소 도서관에 보관되었다. 그러니까 그 메치니코프가 심장마비로 프랑스에서 죽었는데 그 유골이 화장되어서 그 유골은 그 파스테르 연구소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파스테르 연구소. 이 파스테르라는 그 요구르트도 있잖아요. 이 파스테르라는 그 요구르트가 편의점에서 지금도 팔리는지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연구소의 이름을 따가지고 이제 파스테르 요구르트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낸 것이죠. 그래서 내가는 여러분들 내가 알립니다 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27일 날 그 전생 체험을 하러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메치니코프는 2번 결혼했습니다. 2번도 아무것도 아니죠. 아니 4-5번씩 결혼한 사람들이 있어요. 뭐 7번? 7번씩 그렇게 결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여자가 많습니까? 이게 여자가 왜 없느냐? 물론 이 여자가 없다는 이유는 사회적으로 이 성공을 못하고 성공을 못하다 보니까 이제 그 경제적인 능력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여자가 없겠지만 반드시 또 그렇지도 않아요. 이 나와 똑같이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도 보면 2번, 3번 결혼한 사람이 있어요. 경제력이 좋지도 않은데 그리고 2번, 3번 결혼을 합니다. 그 여자가 자꾸 따른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거 보면은 내가 이 시간에 얘기하고 싶은 게 겁니다. 이 여자가 따르는 것도 팔자입니다. 팔자예요. 그래서 지금 나는 기독교 계통의 사람이라 천주교 계통의 사람이라 이 점을 안 칩니다. 점을 안 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주팔자 뭐 이런 건데 약간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과학적으로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사주팔자에 그런 게 나온다고 합니다. 이 여자가 많은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팔자에 여자가 많은 사람들이 팔자에 여자가 많은 사람이 사주팔자에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나 보십시오. 물론 내가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서 여자가 안 따르겠지만 나같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같이 경제력이 없는 사람도 2-3번씩 결혼한 사람들이 있어요. 팔자에 여자가 많이 따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나는 어떻습니까? 실제는 내가 여자가 없습니다. 실제는 내가 여자가 없는데 뜬 소문에는 뭐 여자가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여자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그럽디다. 아니 왜 저 사람이 혼자 살지? 저 사람이 여자가 있다고 소문이 나던데 여자가 있다고 소문이 나던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소문 가지고 이 세상이 뭐 소문 가지고 됩니까? 그러면 내가 대통령이다 이렇게 소문을 내면 내가 대통령이 되나요? 그게 아니거든. 소문 가지고 이 세상이 굴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근데 왜 소문을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소문을 자꾸 퍼뜨린다는 얘기죠. 소문대로 세상이 돌아가는 게 아니거든. 근데 내가 그래서 27일 날 내가 그 전생 체험을 하러 간다고 했잖아. 그러면 전생 체험하는 거와 이게 무슨 상관이니? 이 메치니코프 얘기를 하다가 또 다른 얘기로 빗나가는데 재밌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전생 체험과 이 소문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도대체 내가 전생에 뭘 했던 사람이길래 실제는 여자가 없는데 여자가 많다고 계속 소문이 나는가? 전생이 궁금해지는 겁니다. 전생에 내가 도대체 뭘 했던 사람이길래 이렇게 한평생 독신으로 살고 있는데도 여자가 많다, 여자가 있다, 막 가는 곳마다 여자가 있다, 계속 이렇게 소문이 났느냐? 아니 그러고 주변 사람들이 또 이렇게 이승열이가 결혼을 하는가? 결혼 문제 가지고 이승열이 결혼 가지고 그렇게 관심이 많다고 합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남이야 결혼을 하겠으면 하고 말겠으면 말고, 그렇잖아요. 우리 그 속담에 참 웃기는 속담이 이런 얘기 있잖아요. 전봇 남이야 전봇대로 일을 쑤시던 말던 전봇대로 참 이게 웃기는 소문인데 남이야 전봇대로 일을 쑤시던 말던 뭐 이런 소문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니 남이야 혼자 살던 말던 무슨 상관입니까? 근데도 그렇게 관심을 가는 거요. 이승열이가 장가를 가나 하고 맨날 그렇게 장가를 가나 이런 걸 관심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또 이런 말을 한다 그래요. 아니 남이야 장가를 가겠으면 가고 말겠으면 마는 거지 무슨 그렇게 남의 결혼 가지고 관심이 많으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어떤 또 이득을 취하려고 그러는 모양이라고만 이승열이가 결혼하면 먹으라리도 어디 생기나 해가지고 그렇게 관심을 갖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대하지 마십시오. 내가 결혼해도 나도 내 한 입 먹고 살기 바쁜 사람이에요. 나 살아나가기 바쁜 사람이라 내가 결혼해도
남한테 어떤 경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만일 이재용이나 정의선 같은 사람이 혼자 산다. 관심이 많겠죠. 저 사람이 어떤 여자를 얻을까? 혹시 우리 집안에 훌륭한 여자가 있는데 우리 집안 여자와 결혼하면 이재용이의 그 덕을 받아서 우리 집안도 어떻게 잘 살게 되지 않을까? 이런 그 기대를 할 만하죠. 그러나 나 같은 사람이 결혼한다고 해서 내 처갓집을 뭐 돌봐줄 수 있나요? 나도 내 마누라도 먹여 살리기 어려운 사람이 내 처갓집을 보듬어 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대를 아예 싹 접어라 이런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 이재용이 이건희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이지. 이건희 회장이 말이죠. 이건희 회장 처갓집이 그 홍씨 집안이잖아요. 내가 이 CU 편의점 경영자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몰랐어요.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이 CU 편의점 이 경영자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 홍나희 집안의 사람이더라고. 홍나희 집안의 사람이 이 CU 편의점 이게 회장이더라고. 여러분, CU 편의점이 얼마나 전국적으로 점포가 많습니까? 그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죠. 베트남에도 CU 편의점이 있다는 거예요. 일본에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 CU 편의점이 전 세계로 이렇게 퍼져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홍나희 집안이 원래 이렇게 돈이 많았을까요? 물론 홍나희 여사의 아버지가 이승만 대통령실의 법무부 장관도 지냈고 판사 검사 생활도 했었어요. 경성제대 법대를 나와가지고 판사 임용 시험에 합격을 해가지고 법관 생활도 하고 또 이승만 대통령실의 법무부 장관도 지냈었거든요. 그랬지만 여러분, 법무부 장관을 해서 판사 검사를 해서 큰 돈을 벌 수가 있나요? 물론 나 같은 이렇게 밑바닥 인생보다는 낫겠죠. 그러나 법무부 장관을 지내고 판검사를 지냈다고 큰 부를 누릴 수는 없는 겁니다. 이렇게 홍나희 가문이 큰 부를 누리게 된 게 뭡니까? 그것이 바로 이건희와 결혼한 그런 덕분이에요. 재벌과 결혼한 그런 덕분에 이 처갓집도 살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홍나희 집안의 홍씨 가문이 CU 편의점의 경영자 회장이에요. 여러분, 그 중앙일보 회장이 누굽니까? 홍석현 회장이잖아요. 홍석현이가 누굽니까? 이건희 처남이 홍석현이에요. 이건희 처남이 중앙일보 회장을 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재벌가하고 결혼하면 처갓집도 그렇게 덕분에 잘 살게 되는 겁니다. 근데 나 같은 사람하고 결혼해봐야 마누라 벌어먹이기도 급한 사람이 처갓집에 무슨 도움을 주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아예 싹 기대를 접어라 이런 얘기예요. 어떤 여자를 어떤 간에 관심을 갖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그 27일 날 전생 체험을 하러 가는 게 뭐냐면은 도대체 내가 전생에 어떤 사람이었길래 그렇게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는, 남들이 다 싫어하는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는 애호가가 됐으며 또 전생에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렇게 헛소문이 많은가, 그리고 전생에 어떤 사람이었기에 팔자에 여자가 없어서 평생을 독신으로 살았는가, 이걸 한번 전생을 알아보고 싶다 이거죠. 그래서 전생 체험을 하러 갑니다. 하여튼 뭐 내가 얘기가 길어졌는데 그래서 지금 그 녹화를 시작한 게 이제 44분이 경과했거든요. 아직도 이제 1시간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메치니코프가 지은 뭐 논문이라든가 이렇게 책을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염증의 비교 병리학 강의, 전염병에 대한 면역, 인간의 본성, 감염성 질병의 면역, 새로운 위생, 전염병 예방에 관한 3가지 강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 연구소, 논문 이런 것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렇게 많은 그 영문 서적 논문 이런 게 검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학 노벨상 노벨 의학상 생리학까지 받았으니까 메치니코프야말로 또 이 사람도 길이 그 인류의 의학사에 남을 사람이다. 인류의 생리학사에 길이 남을 사람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내가 여기서 눈에 얘기했지만 이 사람이 이제 메치니코프인데 내가 눈에 얘기했지만 그겁니다. 장내에 어떤 미생물이 살고 있느냐 이게 사람 건강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요. 장내에 해로운 미생물이 많으면은 건강치 못하게 되고 장내에 이 요구르트 유산균과 같은 유산균이 많이 살게 되면은 건강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예전에는 그 우유를 많이 마셔라 이런 내가 하는 유튜브에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내가 생우유를 마시질 않아요. 반드시 이 요구르트를 만들어 먹습니다. 이걸 타가지고. 아까 내가 그 요구르트 만드는 이것들을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요구르트를 만들어 먹는데 이 요구르트를 내가 먹고서부터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 좋은 점을 내가 얘기하려니까 너무 또 지저분한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이 편을 보면은 그런 얘기도 나올 것 같아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솔직하다고 좋은 게 아니거든요. 사람은 너무 솔직해도 오히려 그 병이 좋지 않게 결과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덜어서 개인적으로 숨기는 문제는 숨기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는 거 하여튼 내가 이렇게 그 요구르트를 먹고서부터 좋은 점을 많이 얻었다 이런 것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또 내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그 편의점에서 파는 요구르트를 갖다가 우유에다가 섞어가지고 그 요구르트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보다 그러니까 그거는 편의점에서 파는 요구르트를 갖다가 우유에 타가지고 요구르트를 만든다 하면은 그 유산균을 재사용하는 겁니다. 2번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보다는 이 유산균 자체를 구입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아주 원 근본이죠. 원 근본의 유산균을 샀다가 타가지고 요구르트를 만들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 아주 그 질 좋은 유산균이 가득한 요구르트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 유당 불능증이라는 얘기도 또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이 동양 사람들은 이 서양 사람들은 생우유를 먹어도 유당 불능증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서양 사람들은 이 생우유를 먹어도 이 설사를 잘 일으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동양 사람들은 이 우유를 먹으면 그 유당 불내증 뭐 이런 게 가지고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유당을 소화시키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양 사람들은 이 생우유를 먹으면 대부분 설사가 난다는 겁니다. 특히 따뜻한 우유도 아니고 찬 우유, 냉장고에서 금방 끄는 찬 우유 이런 걸 먹으면 이제 설사를 일으키는데 이 요구르트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요구르트가 좋다는 건 내가 여기서 요구르트를 자꾸 얘기가 길어지는데 들어보십시오. 발효식품이 좋다는 걸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된장, 김치에도 유산균이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김치에도 유산균이 있는데 김치가 이제 금방 버무려 가지고 익지 않은 김치 그런 건 유산균이 적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너무 오래돼 가지고 아주 신김치 그러니까 뭐 묵은지 같은 거 그런 건 유산균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치를 담궈 가지고 한창 맛이 들어가는 무렵 맛이 들 무렵 그러니까 한창 익을 무렵 그때 유산균이 피크라는 겁니다.
그 김치, 된장 이런 걸 여러분들 좋다는 걸 다 알잖아요. 그게 발효식품이잖아요. 요구르트도 그렇습니다. 요구르트도 우유를 발효시킨 게 요구르트입니다. 그래서 이 요구르트에 대한 본의 아닌 참 광고 아닌 광고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근데 이런 문제가 있어요. 편의점에서 파는 요구르트는 갖다가 사다가 먹으면요, 편의점에서 파는 요구르트는 이 당이 많이 포함이 돼 있어요. 당분, 이 설탕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가지고 이 당뇨에 주의해야 될 사람, 당뇨병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 편의점에서 파는 그 요구르트를 마냥 갖다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자기가 직접 이렇게 그 집에서 그 요구르트를 만들어 먹잖아요. 그러면 당분이 없는 요구르트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설탕이 들어가 있지 않은 요구르트를 먹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는 설탕이 들어가 있지 않은 순수 요구르트를, 첨가물이 들어가 있지 않은 순수 요구르트를 해가지고 이렇게 숟갈로 떠서 먹습니다. 죽 같아요, 죽. 우유죽 같은, 허연 죽 같은 거를 이렇게 숟갈로 떠먹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평소에 요구르트를 많이 먹으니까 이런 그 메치니코프를 얘기를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번에는 그 엘리 메치니코프에 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그 메치니코프에 관해서 이제 좀 여러분 말이죠. 메치니코프에 대한 책을 리딩해야 되겠는데, 잠깐만요. 다음에는 이 책, 메치니코프와 면역, 현대의학의 흐름을 바꾼 위대한 과학자의 열정과 삶, 이 메치니코프와 면역이라는 책을 리딩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녹화를 시작한 지가 52분을 경과했습니다. 8분 전 1시간을 경과했습니다. 그러니까 메치니코프에 대한 첫 번째 시간을 이것으로 끝내고, 다음에는 메치니코프와 면역이라는 책을 리딩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